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자병법인데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 잘 지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 자꾸 뒤로 미쳐지고 있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이 그냥 어영부영 잘 지내면은 2038년이면은 중국의 국력이 모든 면에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됩니다. 그때는 중국이 1등 되는 걸 미국이 막으려면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가지고 중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무렵부터 미국이 중국의 무상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을 2018년으로 보는데 네. 2018년 그때가 이제 트럼프 2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몇 년 동안 중국을 아주 거의 그러니까 고도 성장은 일단 분질러 놨습니다. 등뼈를 분질러 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에도 중국이 1등이 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대략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돈은 이제 트럼프보다 약할지 모르지만은 나가는 방향이 중국이 1등 되는 걸 못 봐주겠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이제 중국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맞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클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미국 정권이 있을 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그냥 미국이 1등은 1등이었지만은 압도적인 1등인 사실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 러시아가 무너진다, 소련이 무너진다면 한 10년 동안 완전 패권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테러 나오고 중국 나오는 바람에 또 미국은 1등은 1등이지만은 마음껏 무엇을 하는 1등은 아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마음껏 미국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일단 제압을 하는데 중국을 지금 제압을 하고 특히 이제 공산당 정권을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진핑의 뭐 사연임 뭐 이런 것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은 독재 국가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나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안 좋긴 하죠. 지금.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 군부에서도 좀 뭐 반기가 나온다 좀.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30년을 했잖아요. 네. 그 30년 동안은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 독재 국가를 유지하면서 30년 경제 발전을 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해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레벨에 도달하면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가 더 이상 못 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1987년에 1989년에 그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다가 이제 진짜 서양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1989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6.29 선언 그 무렵부터 됐는데 중국도 이제 거기에 도달한 겁니다. 중국도 이제 국민을 자유화 민주화 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게 자유화 민주화가 되면 나라가 갈라져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게 단단하게 묻힌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8%가 3%가 됐을 때도 나라가 붕괴되거나 분열되지가 않았는데 중국은 분열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구르가 언제 중국이고 티베트가 언제 중국입니까? 몽고, 만주, 저쪽 광동성, 대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올 텐데 민주화를 이룬 중국이 독립하겠다는 녀석들을 가서 총으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딜레마라. 그러니까 시진핑의 딜레마는 지금까지 중국식 개발 정책으로 중국이 큰 건 맞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자유경제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일단 공산당이 해체가 될 거고. 그렇죠. 공산당만 해체되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해체 결국 못 하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중국 국가가 분열되는 그 위험도 같이 있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요. 그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가 번역한 책에도 번역한 책의 저자인데 그 사람이 중국의 딜레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문명이다. 근데 그걸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통치를 하려니까 되냐.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state. 국민 국가가 아닌 문명을 하나의 나라로 치고서 이 접근을 하니까 뭐가 맞아떨어지느냐는 그 얘기죠. 그 중국이 그 딜레마가 지금 온 겁니다. 너무 덩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규모를 넘은 나라죠.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 미국 각 주가 그렇게 힘이 다 세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각자 또 주마다 법도 더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큰 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데 네네. 중국은 그 미국 같은 나라가 한 사람이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중국은 다 이렇게 미국처럼 유나이티드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가 이제 되기에는 또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제 분열을 걱정하는 나라예요.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쭉 이제 오래 강의를 하면서 네. 매 학교마다 내 반에 중국 아이가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학기인지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답안지에다가 교수님 덕택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써준 거예요. 네, 시험 네. 답안지에. 네. 근데 내가 그 중간 시험인데 그 우리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상하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화여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 있는 별 둘인 사단장급 장군이 별 셋으로 승진이 돼가지고 북경으로 오라고 그러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은 상하이에 있다.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군벌이죠. 군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문제가 지금 군부가 말 안 듣는다라는 것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약간 뭐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힘으로 이게 그렇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렇죠. 약간 계속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죠.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죠. 중국 전략 로켓군의 로켓에다가 그러면 로켓에는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습니다. 맞아요. 그 물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숙청당하는 거죠. 물을 넣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숙청당하면서 너는 부정이 없느냐라고 이제 반항하는 겁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주석이 될 때 그때 제가 읽은 그 기록으로 재산이 3억 7천만 불?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간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네네. 그때 이제 그때 처형을 당한 보시라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조가 넘었습니다. 50보 100보죠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서 진 사람이 가는 건데 그런 중국이 이제 그런 딜레마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고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쪼개려고 그런다라고 매일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미국이 중국을 쪼개놓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 뭐 그 많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쪼개지겠죠. 민주화가 되면은 티베트가 독립 안 하겠습니까? 신장 위구르도. 신장 위구르가 다 독립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는 참 악몽이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국도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공표하긴 했는데 최근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공존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면서 협력 의사도 밝혔거든요. 이거 보니까 누가 더 힘이 세다가 여기서 딱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 지구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보복 관세를 공표했다. 농산물을 하면은 이제 미국의 그 콩 같은 거를 많이 사오잖아요. 미국의 돼지고기, 미국의 콩, 두부 이거 먹거리를 사오는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소비자가 당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미국의 농민이 당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먹는 거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두부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거가 더 힘들죠. 그리고 미국은 뭐 미국 농부가 미국 인구의 한 2% 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GDP의 한 5, 6%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업상으로 제일 수입이 높은 건 농부로 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파머로 쳐요. 왜냐하면 인구는 전체 국민의 3% 미만인데 그 GDP에 기여하는 바는 5% 정도니까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투배네요. 미국의 농부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그 뭐 당분간 이런 그 관세 전쟁할 때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문에는 트럼프가 자기를 농민들이 지지하죠.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불만을 사고 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설득을 하겠죠. 이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가지고 싸울 때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군부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죠.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마오쩌둥 시대에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군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임표가 소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몽골 국경으로 도망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이제 이 임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럴 만큼 이제 군부와 소위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 당의 국가의 군대. 군대라는 개념보다도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국가가 없던 시절에도 홍군이라는 군을 갖고 있었잖아요. 원래 게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일본과 항일 전쟁을 할 때는 정규군에 편입이 돼서 싸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신사군, 팔로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권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당이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군대가 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군이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도전한다 이런 것보다는 군대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군부를 다 재편을 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군에 대한 개편을 합니다. 시진핑이. 되게 날짜가 이상하죠. 어떻게 이 군 개편을 하면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기습적으로 하면서 군 체제를 미국의 편제와 맞춰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합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육해공을 동시에 동원해서.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런 거를 이제 중국군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첨단화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군 같은데 상당한 소위 자금과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방산 비리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도전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군사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주요 조직을 전부 시진핑 일색으로 자기 부하로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시진핑은 후지엔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만 1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그때 이제 그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자기가 중앙으로 올 때 이제 중앙 군사위원회에다가 대거 심었고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야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해외 나가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그 월남과 전쟁한 중국 월남 전쟁이에요. 중월 전쟁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게 79년이니까 이때 참전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월남 전쟁파라고 그럽니다. 이쪽에 대만 해협에 있던 사람들을 대만 해협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있는데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하는 짱요시아라든가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월남 전쟁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숙청당한 미아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아화. 그게 이제 시진핑의 신복으로 군의 인사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치부 주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 미아화를 짱요시아가 이제 직무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직무정지를 시켜서 날라갔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동의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거 하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중국의 국방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장을 이 미아화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날려버려요. 상식적으로 아니 국방부장이 어떻게 날아가지? 그게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권력이 훨씬 여기가 셌던 거예요. 미아화가. 근데 이 국방부장이 뭐냐 하면 그 로켓군의 장비 발전 부장이에요. 장비 발전 부장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소위 신기술을 접해야 되고 새로운 방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부정부패 온상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면직을 시키고 정리를 하는데 이 장효시아가 바로 장비발전부장 출신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네네.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고 치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만약에 월남 전쟁파 위에잔방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하이 방 이것처럼 월전방 여기가 이거를 잡았다면 시진핑이 원래 그 신복처럼 총애하던 대만 해협파가 사실은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효시아가 훨씬 더 권력이 커졌으니까 시진핑에게 대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군부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진핑한테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군의 조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당정군 이러면 당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행정 부분도 그걸 받아들여야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런 과정을 시진핑이라는 당대 최고의 거의 독재적 지휘자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싸움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쳐야겠습니다. 그럼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해서 저쪽이 날아간 것도 그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다시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인 시진핑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내가 마음대로 판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군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대되면 더 많은 도전 세력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회라든가 꼭 양회뿐만 아니고 기회가 네네. 있을 때마다 군에 대한 부패 만연돼서는 안 된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뭉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일보가 이제 당 기관지고요. 해방군보가 인민해방군 기관지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는 두 개 정부 언론이 있다. 하나가 당, 하나가 군. 그 당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양보 두 개의 신문과 하나의 잡지 그게 구시라는 잡지입니다. 이걸 양보일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중국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당이 완벽하게 통제를 했는데 그 해방군보는 해방군보대로 자기네 입장을 조금 얘기하는 논설을 내세우고 당은 또 당대로 이런 걸 내세우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당과 군의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비하면 비춰지지만 거의 처음 나온 신호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그게 군이 당한테 직접 도전할 만한 그런 걸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성급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진핑의 통제력이 악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군부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진핑 정권의 통치체제의 지속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또 시진핑이 4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확실히 좀 수청이라든지 그런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앞으로 시진핑 천하를 더 유지를 하고 가려면 특히 군은 자기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오쩌둥은 그 스스로가 군내 야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덩샤오핑까지 전부 야전에서 같이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사실 군과의 인연이 별로 없어요. 장저민도 군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덩샤오핑이 정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장저민에 이어서 이
권력을 승계한 호진타오도 덩샤오핑이 장자민 다음에는 덩샤오핑이 한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놔서 넘어갔는데 시진핑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시진핑은 혼자 그걸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그런 자기가 군에 대한 그런 전통도 없고 물론 이제 시진핑도 사회에 나오면서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부총리잖아요. 네네. 처음 사회에 나오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耿비아오라고 있습니다. 경표. 거기에 비서로 취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과의 연계. 그 아버지는 네. 아는 거죠. 네. 시중신은 중국에서 이 군과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해서 군과 인연을 맺었지만 직접적으로 군에서 뭐 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방의 의무를 국방을 지키는 의무를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이슈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확대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절묘한 게 때를 정말 잘 타고 났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중 간의 이런 화폐 전쟁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았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근데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또 필연일 수 있는데 우연이라고 치면 그것 때문에 러시아를 생션을 규제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달러 접근 못 하겠단 말이죠. 네. 그걸 보고 중국은 깨달았어요. 달러를 쓰다가는 달러로 묶이겠구나. 그러니까 탈달러를 한단 말이죠. 네. 탈달러를 하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된단 말이죠. 그 가능성만으로도. 탈달러를 막을 방법을 찾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 중앙은행들이 국가의 관료고들에 의해 가지고 탈달러를 해? 나는 니네 인민들한테 달러를 팔게. 이해되시죠? 미국의 전략이. 중국 너희 그리 탈달러 해. 중국 인민들한테는 내가 달러 팔게.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중국인들은 또 달러 좋아하니까. 당연하죠. 네. 중국 부자들은 너무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금융 통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레짐 체인지까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보다 훨씬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너무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이 그 정치 우선 정책을 폈어요. 그 전에 중국은 경제 우선주의였거든요. 네. 정치 우선주의가 돼갖고 이제 시진핑이 경제를 키우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저렇게 해놨다가 또 뺏을 거고 잡아갈 거고 벌금 때릴 거고 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 딥시크도 나오고 그 이후로 뭐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불러서 이제 민영 뭐 기업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게 이제 10년간 그렇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제 배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제스처 자체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스처가 무의미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중국인들도 애국심들이 있을 거고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굳이 그걸 나가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좀 바꿀 테네 해서 효과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외국 자본들이 옛날처럼 속아주냐는 게 문제죠. 중국 가면 외국인들이 없대요, 진짜. 이미 다 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은 안 속을 거야. 아마. 중국이 뭐 최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달러 채권 매각하고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 많이 오른 것도 금 많이 사서 그렇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여기도 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중국한테는 핵폭탄급의 파괴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괜찮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미국이 아직 압도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머릿수로는 중국인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해갖고 뺐던가 하면 중국이 미국의 한 2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미국 보고 야 비트코인 키워. 우리만 좋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못 뺐잖아요. 어차피 그 탈중화돼 있고 블록체인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을 텐데 뭐 거래소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 강연도 하고 그래요. 명사 체급받고 잡아다가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다른 거 뭐 어디 주차 불법 주차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너 감옥 1년 갈래 그러면 다 토해내겠죠. 그걸 원거리 낚시라 그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IT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의 각 성에서 벌금을 그렇게 뜯어요.
다른 성에 있는 네네. 기업가를 불러다가 네. 안 풀어주는 거예요. 돈 낼 때까지. 그게 너무 심해갖고 막 경쟁적으로 하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역설적으로 탈출을 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탈출하겠네요. 탈출하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탈출을 급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 중국하고 가까우면서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나라. 대만 말씀하신 거예요? 싱가포르? 한국이잖아요. 한국 좋아합니다. 중국 부자들. 그래요? 지난 구정 때 중국 춘절이잖아요. 네. 중국 비트코인 부자가 서울에 신라호텔 와갖고 우리 한국에서 비트코인 좀 아는 사람 좀 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해갖고 저한테까지 섭외가 돼갖고 다른 사람 다 바빴나 봐. 그러니까 내가 섭외가 돼갖고 근데 뭐 독보적이시니까 사실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만큼 한국을 좋아해요. 자유롭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자유롭기까지 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미국 가봐야 뭐 인종차별도 있고 뭐 그런데 한국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잘하고 이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찬스가 올 건데 좀 개탄스럽죠. 너무 여기까지 올라오면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게 그렇죠 사실.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편견을 잔뜩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깨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그냥 비트코인 맥시라는 친구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갖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알트 하는 사람들은 다 도덕성의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스캔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같이 엘리트들이 주류에서 나와갖고 이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론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관심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처음부터 좀 너무 한탕주의가 있었고 비트코인 이론가들은 비트코인 최고야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마.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비트코인만 막 주창 외우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저로서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떠들어갖고 어떤 경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한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느린 것 같은데 미국이 뭔가 각 잡고 하니까 하려고 해요. 미국이 뭔가 판 깔아주면 좀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 해요. 먼저 나서서 못 하는데 확실히. 저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편견을 갖고 만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를 완전 선생님 대접해요. 어딜 가면. 과분할 정도로. 가격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미국 효과예요. 미국에서 이거를 아무리 트럼프가 좀 특이하지만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을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네들 정치가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상자산이라는데 말 틀렸죠.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이죠. 그 카지노 칩도 가상자산이고 미국에서는 그냥 다 크립토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명칭도 바꿔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들을 귀들이 있어요. 당을 초월해서.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관료들의 견고한 벽만 깨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대학들, 명문 대학들 경제학과 출신들이 만든 그 관료 거기만 깨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경제학이 근데 미국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는 되게 안 된다. 막 유럽도 뭐 계속 논문 내고 막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막 죽자고 안 된대요. 현실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비트코인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옳고 그름으로 봐서 고칠라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지니 램프에서 거인이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지니 램프로 들어갑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다 끊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게 다 폭로가 나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곡소리 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채굴자 안 붙고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지니 램프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걸 상상하는데 얼마 전에도 토론하고 왔는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또 레토릭이 똑같았더라고. 그래서 대답 안 했어 제가. 근데 그 논란은 이미 2018년도 그때 지나면서 사실 끝난 건데. 근데 우리만 그러고요. 여기 길에 우리가 또 나가보면 그런 말이 훨씬 더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자산이다. 그렇죠. 가치가 없는 허황된 자산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트럼프도 이게 로비 받아서 하는 거다. 규제가 포획돼 버렸다. 뭐 이런 거.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거. 금이 최고다. 뭐 금본위론자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금을 향해서 가고 금의 역할을 빼앗을 거거든요. 미국의 뜻이기도 하죠. 그동안 실물금을 너무나 많이 유출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쟁겨놨어요.
중국이 또 엄청 사고 있다면서요. 네, 실물금을. 그래서 실물금은 통제도 안 되는데 실물금 가격을 올리면 미국한테 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요 비트코인이. 아 오히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말 때를 잘 타고 난 건지 이때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하여튼 미국의 국익에 여러모로 부합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금 열심히 모으는 경쟁에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심판이 금 모으기 경쟁 아니었는데 우리가 많은 거예요. 비트코인 모으는 경쟁이었어. 그랬더니 좀 황당하겠죠. 금 열심히 모으는 경쟁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더더욱 뭐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한 뭐 브릭스 이런 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뭐 무슨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CBDC라든지 그런 쪽으로 뭐 찾는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비트코인을 수렴할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미국이 띄울 거니까 빨리 그 한 자락에도 갖고 있어야지. 예. 될 거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한테 가장 거북한 속성은 자금 세탁 도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제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 달러 채권이나 달러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규제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 비트코인은 유사시에 규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동결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금처럼 또 이거를 막 가지고 있다가 그 쓰기 막상 어려워요. 어렵죠. 그 폰에 갖고 막 거래하기도 어렵고 장갑차 동원해야 되고 막. 근데 이거 틱하면 가잖아. 금은 확실히 그 약간 이동하는 전송하는 비용이 엄청나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보관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지하 벙커 만들어야 되고. 네네. 믿을 만한 군대 보내야 되고. 그 사령관이 작심하고 떠가지고 갖고 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리스크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원수 자기가 지킬 수도 없고. 확실히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손자병법인데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 잘 지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 자꾸 뒤로 미쳐지고 있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이 그냥 어영부영 잘 지내면은 2038년이면은 중국의 국력이 모든 면에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됩니다. 그때는 중국이 1등 되는 걸 미국이 막으려면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가지고 중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무렵부터 미국이 중국의 무상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을 2018년으로 보는데 네. 2018년 그때가 이제 트럼프 2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몇 년 동안 중국을 아주 거의 그러니까 고도 성장은 일단 분질러 놨습니다. 등뼈를 분질러 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 그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에도 중국이 1등이 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대략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돈은 이제 트럼프보다 약할지 모르지만은 나가는 방향이 중국이 1등 되는 걸 못 봐주겠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이제 중국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맞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클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미국 정권이 있을 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그냥 미국이 1등은 1등이었지만은 압도적인 1등인 적인 사실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 러시아가 무너진다, 소련이 무너진다면 한 10년 동안 완전 패권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테러 나오고 중국 나오는 바람에 또 미국은 1등은 1등이지만은 마음껏 무엇을 하는 1등은 아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마음껏 미국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일단 제압을 하는데 중국을 지금 제압을 하고 특히 이제 공산당 정권을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진핑의 뭐 사연임 뭐 이런 것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은 독재 국가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나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안 좋긴 하죠. 지금.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 군부에서도 좀 뭐 반기가 나온다 좀.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30년을 했잖아요. 네. 그 30년 동안은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 독재 국가를 유지하면서 30년 경제 발전을 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해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레벨에 도달하면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 더 이상 못 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1987년에 1989년에 그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다가 이제 진짜 서양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1989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6.29 선언 그 무렵부터 됐는데 중국도 이제 거기에 도달한 겁니다. 중국도 이제 국민을 자유화 민주화 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게 자유화 민주화가 되면 나라가 갈라져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게 단단하게 묻힌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이 8%가 3%가 됐을 때도 나라가 붕괴되거나 분열되지가 않았는데 중국은 분열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구르가 언제 중국이고 티베트가 언제 중국입니까? 몽고, 만주, 저쪽 광동성, 네. 대만.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올 텐데 민주화를 이룬 중국이 독립하겠다는 녀석들을 가서 총으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딜레마라. 그러니까 시진핑의 딜레마는 지금까지 중국식 개발 정책으로 중국이 큰 건 맞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자유경제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일단 공산당이 해체가 될 거고. 그렇죠. 네. 공산당만 해체되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해체 결국 못 하죠. 자기 거니까. 네네. 그런데 중국 국가가 분열되는 그 위험도 같이 있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요. 그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가 번역한 책에도 네. 번역한 책의 저자인데 네. 그 사람이 중국의 딜레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문명이다. 근데 그걸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통치를 하려니까 되냐.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state. 국민 국가가 아닌 문명을 하나의 나라로 치고서 이 접근을 하니까 뭐가 맞아떨어지느냐는 그 얘기죠. 그 중국이 그 딜레마가 지금 온 겁니다. 너무 덩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적정 규모를 넘은 나라죠.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 미국 각 주가 그렇게 힘이 다 세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각자 또 주마다 법도 더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큰 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데 네네. 중국은 그 미국 같은 나라가 한 사람이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중국은 다 이렇게 미국처럼 유나이티드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가 이제 되기에는 또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제 분열을 걱정하는 나라예요.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쭉 이제 오래 강의를 하면서 네. 매 학교마다 내 반에 중국 아이가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학기인지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답안지에다가 교수님 덕택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써준 거예요. 네, 시험 답안지에. 네. 근데 내가 그 중간 시험인데 그 우리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상하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화여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 있는 별 둘인 사단장급 장군이 별 셋으로 승진이 돼가지고 북경으로 오라고 그러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은 상하이에 있다.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군벌이죠. 군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문제가 지금 군부가 말 안 듣는다라는 것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약간 뭐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힘으로 이게 그렇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렇죠. 약간 계속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죠.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죠. 중국 전략 로켓군의 로켓에다가 그러면 로켓에는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으면 맞아요. 그 물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숙청당하는 거죠. 물을 넣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숙청당하면서 너는 부정이 없느냐라고 이제 반항하는 겁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주석이 될 때 그때 제가 읽은 그 기록으로 재산이 3억 7천만 불?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간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네네. 그때 이제 그때 처형을 당한 보시라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조가 넘었습니다. 50보 100보죠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서 진 사람이 가는 건데 네. 그런 중국이 이제 그런 딜레마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고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쪼개려고 그런다라고 매일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미국이 중국을 쪼개놓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 뭐 그 많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쪼개지겠죠. 민주화가 되면은 티베트가 독립 안 하겠습니까?
신장 위구르도 신장 위구르가 다 독립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는 참 악몽이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국도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공표하긴 했는데 최근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공존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면서 협력 의사도 밝혔거든요. 이거 보니까 누가 더 힘이 세다가 여기서 딱 나오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 지구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보복 관세를 공표했다. 농산물을 하면은 이제 미국의 그 콩 같은 거를 많이 사오잖아요. 네. 미국의 돼지고기, 미국의 콩, 두부 이거 먹거리를 사오는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소비자가 당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미국의 농민이 당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먹는 거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네. 두부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거가 더 힘들죠. 그리고 미국은 뭐 미국 농부가 미국 인구의 한 2% 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GDP의 한 5, 6%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업상으로 제일 수입이 높은 건 농부로 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파머로 쳐요. 왜냐하면은 인구는 전체 국민의 3% 미만인데 그 GDP에 기여하는 바는 5% 정도니까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투배네요. 미국의 농부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그 뭐 당분간 이런 그 관세 전쟁할 때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문에는 저 트럼프가 자기를 농민들이 지지하죠.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불만을 사고 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설득을 하겠죠. 이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가지고 싸울 때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군부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죠.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마오쩌둥 시대에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군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임표가 소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몽골 국경으로 도망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이제 이 임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럴 만큼 이제 군부와 소위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 당의 국가의 군대. 군대라는 네. 개념보다도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국가가 없던 시절에도 홍군이라는 군을 갖고 있었잖아요. 원래 게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일본과 항일 전쟁을 할 때는 정규군에 편입이 돼서 싸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신사군, 팔로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권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당이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군대가 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군이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도전한다 이런 것보다는 군대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군부를 다 재편을 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군에 대한 개편을 합니다. 시진핑이. 되게 날짜가 이상하죠. 어떻게 이 군 개편을 하면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기습적으로 하면서 군 체제를 미국의 편제와 맞춰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합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육해공을 동시에 동원해서.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런 거를 이제 중국군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첨단화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군 같은데 상당한 소위 자금과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방산 비리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도전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군사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주요 조직을 전부 시진핑 일색으로 자기 부하로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시진핑은 후지엔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만 1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그때 이제 그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자기가 중앙으로 올 때 이제 중앙 군사위원회에다가 대거 심었고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야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해외 나가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그 월남과 전쟁한 중국 월남 전쟁이에요. 중월 전쟁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게 79년이니까 이때 참전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월남 전쟁파라고 그럽니다. 이쪽에 대만 해협에 있던 사람들을 대만 해협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있는데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하는 짱요시아라든가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월남 전쟁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숙청당한 미아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아화. 그게 이제 시진핑의 신복으로 군의 인사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치부 주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 미아화를 짱요시아가 이제 직무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직무정지를 시켜서 날라갔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동의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거 하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중국의 국방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장을 이 미아화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날려버려요. 상식적으로 아니 국방부장이 어떻게 날아가지? 그게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권력이 훨씬 여기가 셌던 거예요. 미아화가. 근데 이 국방부장이 뭐냐 하면 그 로켓군의 장비 발전 부장이에요. 장비 발전 부장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소위 신기술을 접해야 되고 새로운 방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부정부패 온상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면직을 시키고 정리를 하는데 이 장요시아가 바로 장비발전부장 출신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고 치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만약에 월남 전쟁파 위에전방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하이 방 이것처럼 월전방 여기가 이거를 잡았다면 시진핑이 원래 그 신복처럼 총애하던 대만 해협파가 사실은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짱요시아가 훨씬 더 권력이 커졌으니까 시진핑에게 대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군부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진핑한테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군의 조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당정군 이러면 당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행정 부분도 그걸 받아들여야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런 과정을 시진핑이라는 당대 최고의 거의 독재적 지휘자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싸움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쳐야겠습니다. 그럼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해서 저쪽이 날아간 것도 그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다시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인 시진핑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내가 마음대로 판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군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대되면 더 많은 도전 세력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회라든가 꼭 양회뿐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에 대한 부패 만연돼서는 안 된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뭉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일보가 이제 당 기관지고요. 해방군보가 인민해방군 기관지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는 두 개 정부 언론이 있다. 하나가
당, 하나가 군. 그 당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양보, 2개의 신문과 하나의 잡지, 그게 구시라는 잡지입니다. 그걸 양보일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중국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당이 완벽하게 통제를 했는데 그 해방군보는 해방군보대로 자기네 입장을 조금 얘기하는 논설을 내세우고 당은 또 당대로 이런 걸 내세우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당과 군의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비하면 비춰지지만 거의 처음 나온 신호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그게 군이 당한테 직접 도전할 만한 그런 걸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성급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진핑의 통제력이 악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군부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진핑 정권의 통치체제의 지속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또 시진핑이 4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확실히 좀 수청이라든지 그런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앞으로 시진핑 천하를 더 유지를 하고 가려면 특히 군은 자기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오쩌둥은 그 스스로가 군내 야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덩샤오핑까지 전부 야전에서 같이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사실 군과의 인연이 별로 없어요. 장저민도 군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덩샤오핑이 정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장저민에 이어서 이 권력을 승계한 후진타오도 덩샤오핑이 장저민 다음에는 덩샤오핑이 한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놔서 넘어갔는데 시진핑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시진핑은 혼자 그걸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그런 자기가 군에 대한 그런 전통도 없고 물론 이제 시진핑도 사회에 나오면서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부총리잖아요. 네네. 처음 사회에 나오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耿비아오라고 있습니다. 경표. 거기에 비서로 취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과의 연계. 그 아버지는 네. 아는 거죠. 네. 시중신은 중국에서 이 군과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해서 군과 인연을 맺었지만 직접적으로 군에서 뭐 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방의 의무를 국방을 지키는 의무를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이슈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확대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절묘한 게 때를 정말 잘 타고 났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중 간의 이런 화폐 전쟁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았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근데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또 필연일 수 있는데 우연이라고 치면 그것 때문에 러시아를 생션을 규제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달러 접근 못 하겠단 말이죠. 네. 그걸 보고 중국은 깨달았어요. 달러를 쓰다가는 달러로 묶이겠구나. 그러니까 탈달러를 한단 말이죠. 네. 탈달러를 하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된단 말이죠. 그 가능성만으로도. 탈달러를 막을 방법을 찾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 중앙은행들이 국가의 관료고들에 의해 가지고 탈달러를 해? 나는 니네 인민들한테 달러를 팔게. 이해되시죠? 미국의 전략이. 중국 너희 그리 탈달러 해. 중국 인민들한테는 내가 달러 팔게.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중국인들은 또 달러 좋아하니까. 당연하죠. 네. 중국 부자들은 너무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금융 통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레짐 체인지까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보다 훨씬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너무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이 그 정치 우선 정책을 폈어요. 그 전에 중국은 경제 우선주의였거든요. 네. 정치 우선주의가 돼갖고 이제 시진핑이 경제를 키우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저렇게 해놨다가 또 뺏을 거고 잡아갈 거고 벌금 때릴 거고 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 딥시크도 나오고 그 이후로 뭐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불러서 이제 민영 뭐 기업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게 이제 10년간 그렇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제 배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제스처 자체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스처가 무의미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중국인들도 애국심들이 있을 거고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굳이 그걸 나가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정부가 좀 바꿀 테네 해서 효과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외국 자본들이 옛날처럼 속아주냐는 게 문제죠. 중국 가면 외국인들이 없대요, 진짜. 이미 다 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은 안 속을 거야. 아마. 중국이 뭐 최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달러 채권 매각하고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 많이 오른 것도 금 많이 사서 그렇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여기도 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중국한테는 핵폭탄급의 파괴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괜찮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미국이 아직 압도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머릿수로는 중국인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해갖고 뺐던가 하면 중국이 미국의 한 2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미국 보고 야 비트코인 키워? 우리만 좋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못 뺐잖아요. 어차피 그 탈중화돼 있고 블록체인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을 텐데 뭐 거래소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 강연도 하고 그래요. 명사 체급받고 잡아다가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다른 거 뭐 어디 주차 불법 주차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너 감옥 1년 갈래 그러면 다 토해내겠죠. 그걸 원거리 낚시라 그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IT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의 각 성에서 벌금을 그렇게 뜯어요. 다른 성에 있는 기업가를 불러다가 안 풀어주는 거예요. 돈 낼 때까지. 그게 너무 심해갖고 막 경쟁적으로 하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역설적으로 탈출을 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탈출하겠네요. 탈출하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탈출을 급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 중국하고 가까우면서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나라. 대만 말씀하신 거예요? 싱가포르? 한국이잖아요. 한국 좋아합니다. 중국 부자들. 그래요? 지난 구정 때 중국 춘절이잖아요. 네. 중국 비트코인 부자가 서울에 신라호텔 와갖고 우리 한국에서 비트코인 좀 아는 사람 좀 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해갖고 저한테까지 섭외가 돼갖고 다른 사람 다 바빴나 봐. 그러니까 내가 섭외가 돼갖고 뭐 독보적이시니까 사실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만큼 한국을 좋아해요. 자유롭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자유롭기까지 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미국 가봐야 뭐 인종차별도 있고 뭐 그런데 한국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잘하고 이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찬스가 올 건데 좀 개탄스럽죠. 너무 여기까지 올라오면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게 그렇죠, 사실.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편견을 잔뜩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깨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그냥 비트코인 맥시라는 친구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갖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알트 하는 사람들은 다 도덕성의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스캔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같이 엘리트들이 주류에서 나와갖고 이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론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관심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처음부터 좀 너무 한탕주의가 있었고 비트코인 이론가들은 비트코인 최고야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마.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비트코인만 막 주창 외우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저로서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떠들어갖고 어떤 경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한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느린 것 같은데 미국이 뭔가 각 잡고 하니까 하려고 해요. 미국이 뭔가 판 깔아주면 좀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해요. 먼저 나서서는 못 하는데 확실히. 저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편견을 갖고 만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를 완전 선생님 대접해요. 어딜 가면. 과분할 정도로. 가격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미국 효과예요. 미국에서 이거를 아무리 트럼프가 좀 특이하지만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을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네들 정치가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상자산이라는데 말이 틀렸죠.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이죠. 그 카지노 칩도 가상자산이고 미국에서는 그냥 다 크립토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명칭도 바꿔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들을 귀들이 있어요. 당을 초월해서.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관료들의 견고한 벽만 깨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대학들, 명문 대학들 경제학과 출신들이 만든 그 관료 거기만 깨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경제학이 근데 미국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는 되게 안 된다. 막 유럽도 뭐 계속 논문 내고 막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막 죽자고 안 된대요. 현실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비트코인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옳고 그름으로 봐서 고칠라 그래요. 이거.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지니 램프에서 거인이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지니 램프로 들어갑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다 끊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게 다 폭로가 나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곡소리 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채굴자 안 붙고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지니 램프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걸 상상하는데 얼마 전에도 토론하고 왔는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또 레토릭이 똑같았더라고. 그래서 대답 안 했어 제가. 근데 그 논란은 이미 2018년도 그때 지나면서 사실 끝난 건데. 근데 우리만 그러고요. 그 길에 우리가 또 나가보면 그런 말이 훨씬 더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자산이다. 그렇죠. 가치가 없는 허황된 자산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트럼프도 이게 로비 받아서 하는 거다. 규제가 포획돼 버렸다. 뭐 이런 거.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거. 금이 최고다. 뭐 금본위론자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금을 향해서 가고 금의 역할을 빼앗을 거거든요. 미국의 뜻이기도 하죠. 그동안 실물금을 너무나 많이 유출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쟁겨놨어요. 중국이 또 엄청 사고 있다면서요. 실물금을. 그래서 실물금은 통제도 안 되는데 실물금 가격을 올리면 미국한테 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말 때를 잘 타고 난 건지 이때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하여튼 미국의 국익에 여러모로 부합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금 열심히 모으는 경쟁에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심판이 금 모으기 경쟁 아니었는데? 우리가 많은 거예요. 비트코인 모으는 경쟁이었어. 그랬더니. 좀 황당하겠죠. 금 열심히 모으는 경쟁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더더욱 뭐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한 뭐 브릭스? 이런 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뭐 무슨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CBDC라든지 그런 쪽으로 뭐 찾는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비트코인을 수렴할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가. 왜냐면 미국이 띄울 거니까 빨리 그 한 자락에도 갖고 있어야지. 될 거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한테 가장 거북한 속성은 자금 세탁 도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제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 달러 채권이나 달러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규제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 비트코인은 유사시에 규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동결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금처럼 또 이거를 막 가지고 있다가 그거 쓰기 막상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퍼내갖고 막 거래하기도 어렵고 장갑차 동원해야 되고 막. 근데 이거 틱하면 가잖아. 금은 확실히 그 약간 이동하는 전송하는 비용이 엄청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보관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하 벙커 만들어야 되고. 믿을 만한 군대 보내야 되고. 그 사령관이 작심하고 떠가지고 갖고 튀면. 그러니까 그럴 리스크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원수 자기가 지킬 수도 없고. 확실히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손자병법인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 잘 지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 자꾸 뒤로 미쳐지고 있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이 그냥 어영부영 잘 지내면은 2038년이면은 중국의 국력이 모든 면에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됩니다. 그때는 중국이 1등 되는 걸 미국이 막으려면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가지고 중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무렵부터 미국이 중국의 무상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을 2018년으로 보는데 2018년 그때가 이제 트럼프 2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몇 년 동안 중국을 아주 거의 그러니까 고도 성장은 일단 분질러 놨습니다. 등뼈를 분질러 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에도 중국이 1등이 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대략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돈은 이제 트럼프보다 약할지 모르지만은 나가는 방향이 중국이 1등 되는 걸 못 봐주겠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이제 중국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맞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클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미국 정권이 있을 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그냥 미국이 1등은 1등이었지만은 압도적인 1등인 적인 사실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 러시아가 무너진다, 소련이 무너진다면 한 10년 동안 완전 패권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테러 나오고 중국 나오는 바람에 또 미국은 1등은 1등이지만은 마음껏 무엇을 하는 1등은 아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마음껏 미국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일단 제압을 하는데 중국을 지금 제압을 하고 특히 이제 공산당 정권을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진핑의 뭐 사연임 뭐 이런 것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은 독재 국가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나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안 좋긴 하죠. 지금.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 군부에서도 좀 뭐 반기가 나온다 좀.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30년을 했잖아요. 그 30년 동안은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 독재 국가를 유지하면서 30년 경제 발전을 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해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레벨에 도달하면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가 더 이상 못 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1987년에 1989년에 그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다가 이제 진짜 서양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1989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6.29 선언 그 무렵부터 됐는데 중국도 이제 거기에 도달한 겁니다. 중국도 이제 국민을 자유화 민주화 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게 자유화 민주화가 되면 나라가 갈라져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게 단단하게 묻힌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8%가 3%가 됐을 때도 나라가 붕괴되거나 분열되지가 않았는데 중국은 분열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구르가 언제 중국이고 티베트가 언제 중국입니까? 몽고, 만주, 저쪽 광동성, 대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올 텐데 민주화를 이룬 중국이 독립하겠다는 녀석들을 가서 총으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딜레마라. 그러니까 시진핑의 딜레마는 지금까지 중국식 개발 정책으로 중국이 큰 건 맞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자유경제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일단 공산당이 해체가 될 거고. 그렇죠. 공산당만 해체되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해체 결국 못 하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중국 국가가 분열되는 그 위험도 같이 있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요. 그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가 번역한 책에도 번역한 책의 저자인데 그 사람이 중국의 딜레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문명이다. 근데 그걸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통치를 하려니까 되냐.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state. 국민 국가가 아닌 문명을 하나의 나라로 치고서 이 접근을 하니까 뭐가 맞아떨어지느냐는 그 얘기죠. 그 중국이 그 딜레마가 지금 온 겁니다. 너무 덩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규모를 넘은 나라죠.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 미국 각 주가 그렇게 힘이 다 세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각자 또 주마다 법도 더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큰 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데 중국은 그 미국 같은 나라가 한 사람이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중국은 다 이렇게 미국처럼 유나이티드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가 이제 되기에는 또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제 분열을 걱정하는 나라예요.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쭉 이제 오래 강의를 하면서 매 학교마다 내 반에 중국 아이가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학기인지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답안지에다가 교수님 덕택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써준 거예요. 시험 답안지에. 근데 내가 그 중간 시험인데 그 우리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상하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화여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 있는 별 둘인 사단장급 장군이 별 셋으로 승진이 돼가지고 북경으로 오라고 그러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은 상하이에 있다.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군벌이죠. 군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문제가 지금 군부가 말 안 듣는다라는 것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약간 뭐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힘으로 이게 그렇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렇죠. 약간 계속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죠.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죠. 중국 전략 로켓군의 로켓에다가 그러면 로켓에는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으면 맞아요. 그 물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숙청당하는 거죠. 물을 넣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숙청당하면서 너는 부정이 없느냐라고 이제 반항하는 겁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주석이 될 때 그때 제가 읽은 그 기록으로 재산이 3억 7천만 불?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간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네네. 그때 이제 그때 처형을 당한 보시라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조가 넘었습니다. 50보 100보죠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서 진 사람이 가는 건데 그런 중국이 이제 그런 딜레마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고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쪼개려고 그런다라고 매일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미국이 중국을 쪼개놓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 뭐 그 많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쪼개지겠죠. 민주화가 되면은 티베트가 독립 안 하겠습니까? 신장 위구르도. 신장 위구르가 다 독립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는 참 악몽이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국도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공표하긴 했는데 최근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공존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면서 협력 의사도 밝혔거든요. 이거 보니까 누가 더 힘이 세다가 여기서 딱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 지구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보복 관세를 공표했다. 농산물을 하면은 이제 미국의 그 콩 같은 거를 많이 사오잖아요. 미국의 돼지고기, 미국의 콩, 두부 이거 먹거리를 사오는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소비자가 당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미국의 농민이 당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먹는 거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두부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거가 더 힘들죠. 그리고 미국은 뭐 미국 농부가 미국 인구의 한 2% 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GDP의 한 5, 6%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업상으로 제일 수입이 높은 건 농부로 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파머로 쳐요. 왜냐하면 인구는 전체 국민의 3% 미만인데 그 GDP에 기여하는 바는 5% 정도니까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미국의 농부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그 뭐 당분간 이런 그 관세 전쟁할 때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문에는 트럼프가 자기를 농민들이 지지하죠.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불만을 사고 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설득을 하겠죠. 이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가지고 싸울 때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군부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죠.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마오쩌둥 시대에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군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임표가 소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몽골 국경으로 도망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이제 이 임표 사건이거든요. 그럴 만큼 이제 군부와 소위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 당의 국가의 군대라는 개념보다도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국가가 없던 시절에도 홍군이라는 군을 갖고 있었잖아요. 원래 게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일본과 항일 전쟁을 할 때는 정규군에 편입이 돼서 싸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신사군, 팔로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권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당이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군대가 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군이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도전한다 이런 것보다는 군대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군부를 다 재편을 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군에 대한 개편을 합니다. 시진핑이. 되게 날짜가 이상하죠. 어떻게 이 군 개편을 하면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기습적으로 하면서 군 체제를 미국의 편제와 맞추어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합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6회공을 동시에 동원해서.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런 거를 이제 중국군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첨단화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군 같은데 상당한 소위 자금과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방산 비리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도전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군사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주요 조직을 전부 시진핑 일색으로 자기 부하로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시진핑은 후지엔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만 1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그때 이제 그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자기가 중앙으로 올 때 이제 중앙 군사위원회에다가 대거 심었고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야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해외 나가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그 월남과 전쟁한 중국 월남 전쟁이에요. 중월 전쟁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게 79년이니까 이때 참전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월남 전쟁파라고 그럽니다. 이쪽에 대만 해협에 있던 사람들을 대만 해협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있는데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하는 짱요시아라든가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월남 전쟁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숙청당한 미아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아화. 그게 이제 시진핑의 신복으로 군의 인사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치부 주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 미아화를 짱요시아가 이제 직무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직무정지를 시켜서 날라갔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동의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거 하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중국의 국방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장을 이 미아화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날려버려요. 상식적으로 아니 국방부장이 어떻게 날아가지? 그게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권력이 훨씬 여기가 셌던 거예요. 미아화가. 근데 이 국방부장이 뭐냐 하면 그 로켓군의 장비 발전 부장이에요. 장비 발전 부장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소위 신기술을 접해야 되고 새로운 방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부정부패 온상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면직을 시키고 정리를 하는데 이 장요시아가 바로 장비발전부장 출신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고 치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만약에 월남 전쟁파 위에잔방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하이 방 이것처럼 월전방 여기가 이거를 잡았다면 시진핑이 원래 그 신복처럼 총애하던 대만 해협파
가 사실은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여시아가 훨씬 더 권력이 커졌으니까 시진핑에게 대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군부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진핑한테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군의 조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당정군 이러면 당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행정 부분도 그걸 받아들여야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런 과정을 시진핑이라는 당대 최고의 거의 독재적 지휘자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싸움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쳐야겠습니다. 그럼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해서 저쪽이 날아간 것도 그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다시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인 시진핑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내가 마음대로 판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군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대되면 더 많은 도전 세력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회라든가 꼭 양회뿐만 아니고 기회가 네네. 있을 때마다 군에 대한 부패 만연돼서는 안 된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뭉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일보가 이제 당 기관지고요. 해방군보가 인민해방군 기관지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는 두 개 정부 언론이 있다. 하나가 당, 하나가 군. 그 당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양보 두 개의 신문과 하나의 잡지 그게 구시라는 잡지입니다. 이걸 양보일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중국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당이 완벽하게 통제를 했는데 그 해방군보는 해방군보대로 자기네 입장을 조금 얘기하는 논설을 내세우고 당은 또 당대로 이런 걸 내세우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당과 군의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비하면 비춰지지만 거의 처음 나온 신호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그게 군이 당한테 직접 도전할 만한 그런 걸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성급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진핑의 통제력이 악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군부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진핑 정권의 통치체제의 지속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또 시진핑이 4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확실히 좀 수청이라든지 그런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앞으로 시진핑 천하를 더 유지를 하고 가려면 특히 군은 자기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오쩌둥은 그 스스로가 군내 야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덩샤오핑까지 전부 야전에서 같이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사실 군과의 인연이 별로 없어요. 장저민도 군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덩샤오핑이 정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장저민에 이어서 이 권력을 승계한 후진타오도 덩샤오핑이 장저민 다음에는 덩샤오핑이 한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놔서 넘어갔는데 시진핑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시진핑은 혼자 그걸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그런 자기가 군에 대한 그런 전통도 없고 물론 이제 시진핑도 사회에 나오면서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부총리잖아요. 네네. 처음 사회에 나오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耿비아오라고 있습니다. 경표. 거기에 비서로 취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과의 연계. 그 아버지는 네. 아는 거죠. 네. 시중신은 중국에서 이 군과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해서 군과 인연을 맺었지만 직접적으로 군에서 뭐 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방의 의무를 국방을 지키는 의무를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이슈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확대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절묘한 게 때를 정말 잘 타고 났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중 간의 이런 화폐 전쟁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았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근데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또 필연일 수 있는데 우연이라고 치면 그것 때문에 러시아를 생션을 규제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달러 접근 못하겠단 말이죠. 네. 그걸 보고 중국은 깨달았어요. 달러를 쓰다가는 달러로 묶이겠구나. 그러니까 탈달러를 한단 말이죠. 네. 탈달러를 하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된단 말이죠. 그 가능성만으로도. 그러니까 탈달러를 막을 방법을 찾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 중앙은행들이 국가의 관료들에 의해 가지고 탈달러를 해? 나는 니네 인민들한테 달러를 팔게. 이해되시죠? 미국의 전략이. 중국 너희 그리 탈달러 해. 중국 인민들한테는 내가 달러 팔게.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중국인들은 또 달러 좋아하니까. 당연하죠. 네. 중국 부자들은 너무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금융 통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레짐 체인지까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보다 훨씬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너무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이 그 정치 우선 정책을 폈어요. 그 전에 중국은 경제 우선주의였거든요. 네. 정치 우선주의가 돼갖고 이제 시진핑이 경제를 키우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저렇게 해놨다가 또 뺏을 거고 잡아갈 거고 벌금 때릴 거고 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 딥시크도 나오고 그 이후로 뭐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불러서 이제 민영 뭐 기업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게 이제 10년간 그렇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제 배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제스처 자체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스처가 무의미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중국인들도 애국심들이 있을 거고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굳이 그걸 나가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좀 바꿀 테네 해서 효과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외국 자본들이 옛날처럼 속아주냐는 게 문제죠. 중국 가면 외국인들이 없대요, 진짜. 이미 다 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은 안 속을 거야. 중국이 뭐 최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달러 채권 매각하고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 많이 오른 것도 금 많이 사서 그렇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여기도 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중국한테는 핵폭탄급의 파괴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괜찮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미국이 아직 압도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머릿수로는 중국인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해갖고 뺐던가 하면 중국이 미국의 한 2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미국 보고 야 비트코인 키워. 우리만 좋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못 뺐잖아요. 어차피 그 탈중화돼 있고 블록체인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을 텐데 뭐 거래소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 강연도 하고 그래요. 명사 체급받고 잡아다가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다른 거 뭐 어디 주차 불법 주차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너 감옥 1년 갈래 그러면 다 토해내겠죠. 그걸 원거리 낚시라 그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IT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의 각 성에서 벌금을 그렇게 뜯어요. 다른 성에 있는 기업가를 불러다가 안 풀어주는 거예요. 돈 낼 때까지. 그게 너무 심해갖고 막 경쟁적으로 하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역설적으로 탈출을 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탈출하겠네요. 탈출하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탈출을 급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 중국하고 가까우면서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나라. 대만 말씀하신 거예요? 싱가포르? 한국이잖아요. 한국 좋아합니다. 중국 부자들.
아 그래요? 지난 구정 때 중국 춘절이잖아요. 네. 중국 비트코인 부자가 서울에 신라 호텔 와갖고 우리 한국에서 비트코인 좀 아는 사람 좀 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해갖고 저한테까지 섭외가 돼갖고 다른 사람 다 바빴나 봐. 그러니까 내가 섭외가 돼갖고 뭐 독보적이시니까 사실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만큼 한국을 좋아해요. 자유롭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자유롭기까지 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미국 가봐야 뭐 인종차별도 있고 뭐 그런데 한국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잘하고 이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찬스가 올 건데 좀 개탄스럽죠. 너무 여기까지 올라오면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게 그렇죠 사실.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편견을 잔뜩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깨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그냥 비트코인 맥시라는 친구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갖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알트 하는 사람들은 다 도덕성의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스캔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같이 엘리트들이 주류에서 나와갖고 이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론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관심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처음부터 좀 너무 한탕주의가 있었고 비트코인 이론가들은 비트코인 최고야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마.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비트코인만 막 주창 외우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저로서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떠들어갖고 어떤 경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한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느린 것 같은데 미국이 뭔가 각 잡고 하니까 하려고 해요. 미국이 뭔가 판 깔아주면 좀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 해요. 먼저 나서서 못 하는데 확실히. 저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편견을 갖고 만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를 완전 선생님 대접해요. 어딜 가면. 과분할 정도로. 가격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미국 효과예요. 미국에서 이거를 아무리 트럼프가 좀 특이하지만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을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네들 정치가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상자산이라는데 말 틀렸죠.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이죠. 그 카지노 칩도 가상자산이고 미국에서는 그냥 다 크립토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명칭도 바꿔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들을 귀들이 있어요. 당을 초월해서.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관료들의 견고한 벽만 깨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대학들, 명문 대학들 경제학과 출신들이 만든 그 관료 거기만 깨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경제학이 근데 미국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는 되게 안 된다. 막 유럽도 뭐 계속 논문 내고 막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막 죽자고 안 된대요. 현실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비트코인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옳고 그름으로 봐서 고칠라 그래요. 이거.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지니 램프에서 거인이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지니 램프로 들어갑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다 끊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게 다 폭로가 나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곡소리 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채굴자 안 붙고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지니 램프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걸 상상하는데 얼마 전에도 토론하고 왔는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또 레토릭이 똑같았더라고. 그래서 대답 안 했어 제가. 근데 그 논란은 이미 2018년도 그때 지나면서 사실 끝난 건데. 근데 우리만 그러고요. 그 길에 우리가 또 나가보면 그런 말이 훨씬 더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자산이다. 그렇죠. 가치가 없는 허황된 자산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트럼프도 이게 로비 받아서 하는 거다. 규제가 포획돼 버렸다. 뭐 이런 거.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거. 금이 최고다. 뭐 근본이론자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금을 향해서 가고 금의 역할을 빼앗을 거거든요. 미국의 뜻이기도 하죠. 그동안 실물금을 너무나 많이 유출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쟁겨놨어요. 중국이 또 엄청 사고 있다면서요. 실물금을. 그래서 실물금은 통제도 안 되는데 실물금 가격을 올리면 미국한테 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말 때를 잘 타고 난 건지 이때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하여튼 미국의 국익에 여러모로 부합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금 열심히 모으는 경쟁에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심판이 금 모으기 경쟁 아니었는데? 우리가 많은 거예요. 비트코인 모으는 경쟁이었어. 그랬더니. 좀 황당하겠죠. 금 열심히 모으는 경쟁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더더욱 뭐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한 뭐 브릭스? 이런 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뭐
무슨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CBDC라든지 그런 쪽으로 뭐 찾는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비트코인을 수렴할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미국이 띄울 거니까 빨리 그 한 자락에도 갖고 있어야지 예, 될 거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한테 가장 거북한 속성은 자금 세탁 도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제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 달러 채권이나 달러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규제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 비트코인은 유사시에 규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동결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금처럼 또 이거를 막 가지고 있다가 그 쓰기 막상 어려워요. 아, 어렵죠. 그 폰에 갖고 막 거래하기도 어렵고 장갑차 동원해야 되고 막. 근데 이거 틱하면 가잖아. 그러면 확실히 그 약간 이동하는 전송하는 비용이 엄청나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보관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지하 벙커 만들어야 되고. 네, 네. 믿을 만한 군대 보내야 되고. 그 사령관이 작심하고 떠가지고 갖고 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리스크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원수 자기가 지킬 수도 없고. 확실히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